안녕하세요. 버무라먹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철관 관세, 다시 유럽을 향해서 포문을 열기 시작을 했는데요. 50%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깜짝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다시 추가 불확실성이 초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유럽연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이 관세를 인하 조치하겠다라는 스탠스와 또 완전히 또 뒤바뀌는, 하여간 이게 지금 트럼프의 지금 행보가 전혀 지금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뭐 유럽연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관세가 계속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루가 다르게 뭐 이거 뭐 카멜레온도 아니고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뭐 정신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 지난주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우상향 궤적으로 가려는 어떤 행보를 보이다가도 이렇게 또 뭐 잠시 잠깐 또 약보합세로 또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우가 0.13 살짝 올랐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그리고 S&P 500 역시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뭐 약보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엄청난 지금 뭐 관세 영향에 의해서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견뎌낸다는 건 작년에 2024년 20% 이상 나스닥이 올랐던 어떤 그 기염을 토했던 잠재성이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적으로 이 관세 부분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듯이 이 굉장한 어떤 불확실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작년 20% 오른 거 밟고 다시 20% 오를 수 있는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의 정책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다. 심지어 뭐 자국 미국 내에서의 어떤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법원이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리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뭐 화들짝 놀란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항소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죠. 결국 이 이의는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된 이 얘기냐면 전날 통상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명령을 권한 남용으로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법원에서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일시적인 어떤 중지 판결을 내려버렸으니까 이거 뭐 한꺼번에 완전히 모든 관세 정책이 올스톱될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게 항소법원에서 다시 좀비처럼 살아났다.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럽 25%에서 50% 철관 관세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세 장벽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높아진다? 달러 인덱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 스스로도 미국의 수출, 자국의 수출 기준을 좀 호조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조금 낮아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높아져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역행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이 자본시장에서의 달러 이 강세화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화 1383원까지 올랐어요. 136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83원까지 올랐었는데 14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엔화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위안화 역시도 평가절하, 그러니까 스스로의 통화 가치를 좀 낮춰서 수출 가격에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점을 가지면서 우회적인 수출 루트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장점이 있죠. 평가절하는. 근데 평가절상 달러가 가치가 낮아지고, 그리고 상대 교역국의 통화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 호조가 상당히 기대되는 어떤 국면이 있었는데 계속적인 어떤 통상 압력을 가하니까 이게 환율 자체가 이 트럼프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거란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뭐 국채 뭐 폭락해, 국채금리 올라가, 그리고 관세 장벽 때문에 이 투심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테슬라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이거 조금 올랐다 싶으면 떨어지고 올랐다 싶으면 떨어지고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유럽 연합에 대해서 다시 철강 관세 부과한다는 소식 나오니까 뚝 떨어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내달 12일,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오늘 6월 1일이니까 12일 텍사스에서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획기적 이 전환점의 어떤 선을 긋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의 어떤 이 보합세는 상당히 $400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호재를 떠안고 있습니다. 오스틴에서 지금 출범을 하게 되는데 로보택시 서비스가 아마 세계 최초로 가장 광범위하고 정교하게 진행이 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일론 머스크 형님 뭐 굉장히 뭐 분주하게 백악관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다가 지금 CEO 자리로 다시 무게중심을 좀 옮겨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한쪽 눈에 생긴 이 피멍까지도 참 화두가 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지금 촉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아들내미 X가 장난을 쳐가지고 아버지 눈에 이렇게 피멍을 들게 하면 어떡하냐. 굉장히 개구장이처럼 좀 생겼어요. 아무튼 간에 뭐 테슬라 자체는 굉장히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매그니피센트 7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올해도 해낼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 역시도 뭐 깜짝 수익률 때문에 뭐 상당 부분 상한가를 쳤다가 다시 관세 영향 때문에 주저앉았는데 뭐 시간에 걸려서 5%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매출이 441억 달러, 순익 188억. 엔비디아가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악재가 많이 터졌었는데 전년 대비 69%, 거의 뭐 70%에 이르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 주가 급등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거의 락스타에 가까운 이 젠슨 왕의 이 행보, 굉장히 뭐 공격적인 어떤 이 경영 마인드로 보여주고요. 컴퓨텍스 2025가 대만에서 열렸는데 뭐 거의 뭐 폭발 직전이었죠. 어마무시한 인파들이 운집하면서 역시 대세는 엔비디아다라는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더욱더 큰 첩첩산중으로 이 젠슨 왕의 눈앞에 딱 그 횡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미 수출 규제.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이 고농축된 어떤 기술 집약적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 결국 다 카피를 해버리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미국의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 엔비디아를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젠슨 왕도 이거 경영자 입장에서는 수출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 얼마든지 자율적인 어떤 의사로 하고 말고를 정하는 건데 국가에서 이렇게 딱 차단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규제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 시장이 좀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살짝 좀 고개를 드는 이 경향이 많죠. 지금 살짝 빠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10년물은 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역시도 지금 뭐 비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국채나 다른 어떤 유럽이나 아시아 쪽 국채 쪽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1억 5,500, 600까지도 뭐 지난주에 상한가를 쳤었는데 지금 1억 4,700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불장 한번 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6월달 그리고 7월달 경에 ETF 상장 지수 펀드로 이 가상화폐 시장, 알트코인 시장이 오픈이 될 가능성도 높아서 굉장히 어떤 자본시장의 대변화가 이 자본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을 들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좀 마음을 졸이고 계신데 좀 안심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같은 그 대형주들이 작년에 20%의 상한가를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일단 기술력이 받쳐주니까, 지금 규제 때문에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 좀 거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떤 협상 테이블 안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유인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관세를 계속적으로 카드로 쓰는 거니까. 아무튼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 선 하회하고 있지만 지금 국채 수익률과 연동된 지금 약세 현상, 조금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는데, 국채 금리는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적인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 메이드 인 USA 자체, 국채를 찍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수출하는 나라의 어떤 위상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어떤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게 국채금리 어떤 영향이 지금 한국의 주담대 금리에 직격탄을 지금 계속해서 쏠 수밖에 없는 그런 각을 딱 잡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주담대 금리 사라진다 뭐다 해서 2024년 상반기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와서는 또 3%로 다시 내려가서 주담대 금리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자본시장의 대변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것도 잠시 잠깐이라는 얘기죠. 3%도 어쨌거나 시중은행의 어떤 은행 대출 창구를 방문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이 금리는 3%대 거의 안 나옵니다. 우대금리, 그러니까 최대한 우대를 받아서 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수위고, 보통 통상인의 어떤 수준이라면 4%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가중 평균 금리 자체가 조금씩 내려가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뭐 7개월 만에 4% 아래다, 뭐 이런 어떤 워딩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7월 1일부터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대출 입구가 좁아지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우회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참에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아버리자. 그래서 주담대를 뭐 10억까지 시중은행에서 풀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5억에서 10억까지 5억이 늘어버리니까 수요자들 눈이 확 뒤집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더 집값 올라가기 전에 집을 사두자라는 어떤 그런 급한 심리 때문에 또 고점에 또 집을 잡으려는 그런 또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마통은 3배로 지금 늘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7월 규제 강화 앞두고 대출 영업이 지금 과열되고 있습니다. 3% 살짝 내려왔다라는 어떤 유인력을 발휘하면서 지금 뭐 대출 파이도 지금 열어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 가서는 이게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행 부실 채권이 16조 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움직이는 이런 어떤 이 액면적인 양상들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금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연동해서 주담대 금리 이후에 다시 뭐 결착되는 어떤 느낌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은행 영업을 위해서 살짝 3%로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올릴 거야 분명히.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뭐 4대 시중은행 1분기 말 고정 이하 여신자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죠. 4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56.59% 대폭 증가했죠. 신한은행 30%, 국민은행 27%, 하나은행 26% 정도 증가할 정도로. 그러니까 연체율에도 불구하고 부실 채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대출의 영업에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는 영리단체거든. 어떻게든 빨대 꽂아서 많은 고객들이 대출을 받아야만 은행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존재 목적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개인 스스로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자금력 유무를 좀 잘 지켜보시면서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농협은 뭐 부실채권이 지난해 16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고, 더욱더 뭐 PF와 또 연관된 그런 모습 가지고 있죠. 농협 상호금융 고정이하, 그러니까 부실채권 말합니다. 고정이하 여신 및 비율을 보시면 2024년 뭐 16조까지 뭐 부쩍 올라갔고, 2025년 지금 4월 지나고 있는데 아마 2024년을 능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농협의 이 규제 비율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뭐 상당 부분 좀 높아지는 그런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 연동해서 뭐 거의 지금 집값 부분도 지금 11억 넘어도 지금이 가장 싸, 무조건 고해. 그래서 분양가가 무섭게 띄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그런 대로 나온다는 게 또 이게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20평대가 최대 11억 5천이야. 와, 이 비강남권에서 20평대가 10억이 넘는다는 건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분양가가 지금 치솟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불광역, 뭐 교통화재가 좀 물려있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7, 근데 8.7대 1은 예전에 서울 이 분양이 있었으면 거의 뭐 50대 1, 100대 1로 갔었는데, 이거 한 자릿수 경쟁률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 취소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20평대 11억 3천, 11억 5천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8대, 민간 분양은 8대 1인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60대 1이야. 가격도 딱 차이가 나잖아. 20평대는 11억, 여기는 30평대인데 5억이야. 당연히 이쪽으로 선택지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지금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공포감 때문에 뭔가 서두르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런 틈새와 우회로는 꼭 체크를 하셔서 이 고점에 물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저 비용으로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1인 가구나 신혼부부한테는 굉장한 어떤 이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공가 세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석촌과 송파. 다른 데는 소개 안 해. 근데 LH에서 이 공개한 이 공가 세대는 꼭 한번 필터링을 거치셔야 돼요. 여기 입지가 무진장하게 좋습니다. 석촌과 송파. 평형은 작아. 26제곱에서 뭐 17제곱까지 나오는데 가격이 굉장히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죠. 1억 2천에서 1억 9천까지 석촌은, 송파는 1억 5천에서 1억 6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입주가 2012년, 2013년 됐기 때문에 한 12년, 13년 된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거의 뭐 석촌역까지는 도보로 3분이면 충분할 정도의 어떤 굉장한 입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모든 송파권의 어떤 생활 인프라를 흡수가 가능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거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아니면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수요가 필요하다는 분들은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송파에서 1억 5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거단지 좀 쉽지 않을걸요. 잘 살펴보시고요. LH 홈피 들어가시면 자세한 사항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5월 30일 날 나왔고, 접수는 6월 11일 날 합니다. 당첨자 발표 6월 12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강동구의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단지라고 불리는 고덕강일 대성베르힐이 접수를 받게 되죠. 특별 공급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가 84제곱이 이제 그래도 10억 아래다. 지금 뭐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힐스테이트 메데이알레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11억인데 여기는 84제곱이 9억대. 그러니까 분상제 아파트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강일역하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 뭐 이 공급 세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 접수는 특별 공급 6월 2일,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순위 6월 4일, 그리고 2순위 6월 5일. 전체 공급 세대수는 613세대, 일반이 311세대, 특별히 302세대가 되겠네요. 뭐 걸어가면 넉넉히 뭐 10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정도로 아주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서는 고덕강일에서 강동구에서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우회적인 틈새적인 부분들은 좀 잘 살펴보시고, 내일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겠죠.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기회를 잘 쌓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변수가 굉장히 지금 한국 금리에 대해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수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한국이 주담대 금리를 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할 정도로 지금 시중은행 이 건전성 부분도 대출을 대폭적으로 늘려가기는 좀 리스크가 많고요. 뭐 오늘이 가장 뭐 싸다라는 그 얘기 너무 뭐 훅하게 들어오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일단은 최저 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뭐 하나하나 잡아 나가신다면 좋은 골든타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목표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